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장 막판 반등하면서 0.06%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에 기업들의 실적 부담까지 더해져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난주 휘발유 재고가 늘고 중국 긴축 영향으로 에너지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3센트 내린 86달러 7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미국의 실업률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의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압류 증가, 높은 실업률 등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다우 지수만이 장 후반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미국 시장 이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이 불안감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예, 일단 뉴욕 증시가 최근 들어 계속 이렇게 랠리를 좀 많이 이어갔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좀 이렇게 마감하는 좀 혼조세를 좀 마감했습니다. 일단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일단 발표도 연설도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이 다우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한 6.74포인트 정도 상승한 12,239에 일단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기술주의는 나스닥 지수는 7.98포인트 정도 하락한 2,789.07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혼조로 좀 많이 작용했는데요. 일단 장 초반에는 시장 자체가 일단 단기적인 좀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그 단기적인 급등 부담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가 좀 혼조세를 좀 많이 마감했는데 일단 시장은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뉴욕 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단기적인 그 급등에 대한 그 피로감에 대한 그 하락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되는 반대 매수세가 좀 오히려 많이 작용하면서 오히려 다우지수는 오히려 더 상승하면서 그렇게 마감했는데요. 일단 뭐 차트로 한번 그 다우지수 흐름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좀 많이 이어지고 가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전망이 그 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나왔었고요. 그다음 실제로 어닝 시즌에 맞춰가지고 실적 발표도 좀 좋게 나오면서 다른 이제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좀 반영이 좀 많이 됐고요. 일단 미국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원활하게 좀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계속 랠리를 이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오늘 장 같은 경우, 어제 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그 버냉키 의장에 대한 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 초반 좀 하락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면서 다시 한번 더 그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많이 작용하면서 이제 시장 자체 다시 오히려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뭐 투자자 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안정을 좀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것 자체도 일단은 현재 향후에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전망보다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그런 거 향후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많이 없다는 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팽배해진 그런 뭐 사실로 좀 많이 인정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한 매수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글로벌적으로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금리,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좀 인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일단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시사가 좀 많이 되면서 시장 자체에 오히려 좀 매수에도 좀 많이 유지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하락 요인이 있긴 했지만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 이 다우 지수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종합해 봐야 될 텐데 고용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좀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민감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실업률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업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업률에 대한 그런 의견도 좀 많이 개진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감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 부분도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대한 벤 베냉키 의장의 이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일단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을 그런 전망으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실업률 자체가 좀 이렇게 완연하게 좀 많이 이렇게 개선되는 여지가 좀 많이 없을 것 같고 향후에도 좀 이런 부분 자체는 아직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뭐 시장 반응 자체는 그렇게 시장을 크게 흔드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민감하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뭐 베냉키 의장에 따라 가지고는 구체적인 수치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가 많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에 대비해서 이제 실업률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수치가 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경기는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은 기업들에 대한 고용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용주들에 대한 뭐 일자리 창출 능력 자체는 아직까지는 많이 좀 보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좀 많이 좀 우려되고 있는 게 하반기로 갈수록 뭐 최근 들어 좀 많이 이렇게 실적 전망 자체가 좀 많이 나왔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점 논란이 좀 다시 유지될 수도 있을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고용주들 자체가 지금 이제 일자리 창출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오히려 좀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 자체가 향후에 실업률 자체가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에도 일단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우려를 좀 많이 나타냈지만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시사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로 좀 많이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을 많이 나타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뭐 핵심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G2 중에 또 하나인데도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계속 이렇게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긴축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반대적인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지금 뉴욕인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양적 완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나타나지만 베냉키 의장이 어제 발언을 통해서도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시사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미 연준 내에서도 약간 잡음이 있기는 했는데 버냉키는 이 의견을 일축을 했고요.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예상 밖의 성공을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떻게 유로존에서는 지금 국채 입찰 자체가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는데 어제 뭐 뉴욕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입찰을 나타냈습니다. 10년물 국채 입찰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해외 중앙은행이라든지 다른 쪽 분야에서 이제 간접 응찰이 좀 많이 몰림에 따라 가지고 한 240억 달러 정도가 이제 국채 입찰이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낙찰 금리 자체도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금리가 한 3.725% 퍼센트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낙찰 금리는 예상을 조금 소폭 좀 하회했지만은 3.665로 좀 하회했지만은 근데 시장이 좀 성공적으로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 자체가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사됨에 따라 가지고 국채 입찰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일단 기준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많이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채 채권 쪽으로 좀 많이 시장이 좀 이렇게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부분 좀 많이 나타낼 때마다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일단 정부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장에 많이 풀려있던 유동자금 자체도 일단 흡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단 시장에서 다시 나타나면서 자본 자체가 이렇게 원활하게 좀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오히려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약간 호혜적으로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잠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냉키 의장이 고용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가이트너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고용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버냉키 의장 다음으로 일단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일단 워싱턴의 한 연설에서 이제 발표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 발표에 따라버리면 좀 이렇게 버냉키 의장은 약간 이제 시각이 좀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가 많이 살아남에 따라서 기업들이 최근 들어 투자를 계속 나타남에 따라가지고 고용도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향후에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예상함에 따라가지고 일단 기업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좀 많이 높아짐에 따라가지고 고용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좀 풀이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가이트너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그대로 일단 묘사를 좀 많이 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일단은 기업들 자체가 실적도 많이
기업들 자체 현금 창출 능력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짐에 따라 가지고 네. 향후 이런 부분 자체가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고용도 같이 늘어가는 그런 형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버냉키 의장하고 시각적인 차이는 좀 나타나지만 일단 뭐 시각을 좀 이렇게 크게 보면 좀 이게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약간은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네. 보여지는 게 좀 사실인데요. 네. 일단 뭐 민간 경제 부분에 좀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민간 경제 네. 부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 고용에 대하여서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내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부분 자체는 좀 판단하기가 좀 나름인 것 같은데, 일단 쉽게 말해서 두 분들 자체가 일단 그 판단했던 자체가 일단 뭐 단기적인 시점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시점인지 시점을 놓고 네. 판단하기 때문에,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냥 민간 경제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네. 좀 이렇게 반증되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보면 고용을 앞으로 더 늘려달라 뭐 이런 당부의 취지에서 나온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업들의 실적 내용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그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코카콜라와 그냥 월트 디즈니, 그냥 시스코, 그냥 프루덴셜하고 메트라이프 보험사들이 발표됐는데요. 네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72센트 정도 나타나면서 시장을 예상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4분기 순이익 자체가 13억 달러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4%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네트워크 그 기업 중에 하나의 시스코도 주당 분기 순이익이 37센트로 좀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 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프루덴셜하고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4분기가 그 영업이익이 주당 1.78달러와 1.14달러로 좀 마감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양호하게 좀 나타냈던 게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가 줄었습니다. 영향이 어떤 것이 또 작용을 했는지 원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미국의 그 모기지 신청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지수로 좀 많이 판명 나는데요. 일단 구매 지수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그 재융자 지수, 리파이낸싱 부분이 나타났는데 일단 그걸 합성했을 때는 일단은 이전치 한 11.3% 정도 나타났지만 이제 발표됐던 게 마이너스 한 5.5% 정도 나타냈습니다. 일단 시장에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많이 좀 개선됐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개선됨에 따라가지고 모기지 금리가 한 5.13% 정도 이제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10개월 내에 좀 최고치를 많이 이제 경신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택의 모기지 금리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한 오히려 금리 부담으로 좀 작용하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신청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뭐 융자 이런 금리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그 주택 시장이 좀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또 좀 이슈적인 부분이 특히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아니면 주요 주에 대해서 일부 좀 뭐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일단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유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이제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주택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쳤다고 좀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가격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함에 따라 가지고 모기지를 통해 가지고 주택 담보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이제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 자체도 오히려 좀 같이 한번 반등되면서 모기지 신청 건수가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하나의 좀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하고 있는데요. 모기지 금리 자체가 워낙 좀 많이 이제 저금리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매수세 쪽으로 몰리면서 좀 많이 이제 급등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데 일시적인 그런 수준인 것 같고 일단 상반기에 좀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모기지 금리는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 모기지 신청 건수도 좀 약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예상되어집니다. 네. 유럽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분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맥은 같이 했어요. 유럽 증시 하락세 나왔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좀 많이 마감했는데요. 유럽 증시는 그동안에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미국하고 달리 좀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좀 이렇게 소폭 좀 하락하면서 그런 좀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됐던 게 좀 특징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한 0.03%에서 0.6% 정도로 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 그 제약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노피 아반티스라는 제약회사가 4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실망 매물 자체가 좀 많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최근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자체를 좀 많이 좀 인상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좀 에너지주라든지 아니면 그 광물주라든지 그리고 원자재주 자체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원자재주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원자재주라든지 에너지주들이 좀 하락을 나타냄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주요 그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일단 향후에 그 중국이 일단 그 긴축 자체를 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그 에너지라든지 원자재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부분에 따라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네, 네. 유럽 증시도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이렇게 당분간은 어느 정도 혼조로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유가 비롯해서 상품 시장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를 탔네요. 휘발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고요. 예, 일단 국제유가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국제 배럴당 0.3% 정도 하락하면서 86.7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 따라 가지고 그 휘발유 재고 좀 많이 급증했던 게 유가 하락을 좀 요인으로 좀 많이 발표됐는데요. 일단 지난주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190만 배럴 정도 증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또 상승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좀 하락세로 좀 이렇게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그 90달러 이상을 좀 많이 증가하면서 이집트 소요 사태라든지 네, 아니면 그 중국에 대한 그 금리 인상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에 좀 이렇게 이제 혼조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이집트 소요 사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가가 좀 많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좀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그 일시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특히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그 소비 부분이 굉장히 큰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요. 네. 중국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서 더 크게 좀 반향을 일으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네. 시장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금값 같은 경우에 어제 한 1.4달러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한 1,365.5달러에 마감했던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인데요. 네. 뭐 금값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벤 브랭크 의장의 그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그 발표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반대급부로 금값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브랭크 발언 때문에 일단 달러 인덱스가 77.64에 마감했던 게 이제 상품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 내용과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내용 어떤 것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에는 12월 도매 재고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1월 재정 수지와 그 다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12월 도매 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치가 마이너스 0.2%인데요. 예상치는 어느 정도 지난달보다는 그 전달보다는 좀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전치가 마이너스 426억 달러에 마감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에 대한 감세한 자체가 좀 많이 나타나면서 네. 재정 수지가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한 마이너스 600억 달러 정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600억 달러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재정 수지가 좀 많이 악화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모습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이라든지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부담이 좀 되지 않은 그런 수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 비해서 예상치가 소폭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금일 기업들 또 실적이 발표될 건데 펩시코와 그다음 필립 모리스, 그다음에 스프리트 넥스트라고 크래프트 푸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이전에 비해서는 예상치가 소폭 다들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금일도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경제 지표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향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은 이 소비재 쪽이 상당히 많네요. 네. 동영조금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오늘의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10월 9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금미 305호가 넉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현재 금미호는 비교적 안전한 해역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123일 만에 풀려난 금미 305호가 비교적 안전한 해역에 들어섰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해적들이 금미호를 추적할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군 헬기를 현장에 즉각 보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나이로비의 한 선박대리점 관계자는
3호 주얼리호 납치와 관련된 다른 해적들이 금미호를 추적해 보복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르웨이 군함이 공해상에서 금미호를 만나 연료를 공급할 예정 시각 이전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완구라는 그 같은 우려가 있었으나 케냐 해역에 들어서게 되면 몬바사 항으로의 안전 귀향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완구라는 그러나 물론 헬기 등이 출동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관계자들은 금미호가 몬바사 항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대체로 통상적 상황에서는 이르면 하루 반나절, 늦으면 3일에서 4일 정도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 동안 소비액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먹거리부터 귀금속, 유흥 등의 업종에서 소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춘제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백화점, 식당 등의 소매 판매액이 4,045억 위안, 약 68조 7,6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판촉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고객을 유인했습니다. 허베이의 상점들은 대형 버스를 농촌으로 보내 소비자들을 끌어모았으며 지린에서는 춘제 특별 판촉존이 열렸습니다. 이번 춘제는 안전과 위생을 중시하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의미의 안심 소고기를 비롯해 생태 계란, 특색 잡곡, 포장 채소 등이 많이 팔렸습니다. 샨시시안의 농산물 유통시장에서는 포장 채소가 6만 박스나 팔려 작년 대비 40% 급증했습니다. 춘제를 맞아 선물용 귀금속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베이징의 유명 귀금속 시장들의 판매액은 90%에서 1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의회 건물 앞으로 진출해 의회 해산을 요구하며 현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집트 시위대는 카이로 도심의 타흐리르 광장 인근에 있는 의회 건물 앞으로 진출해 의회 해산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현 정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위대는 의회로 몰려가 의원들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며 의회가 해산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부대가 의회 건물을 보호해 시위대의 난입이나 점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야권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도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이로에서 400km 떨어진 엘 카르보의 한 오아시스 마을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지난달 25일 대규모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300여 명이 숨지고 5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외교 장관에 이어서 총리도 공짜 여행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광은 시위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랑스와 피용 총리는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제공한 비용으로 나일강변 휴양지에서 10년 휴가를 보낸 사실을 시인했다고 프랑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피용 총리는 최근 민주화 시위로 퇴진 요구를 받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사원을 방문하는 등 관광까지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용 총리의 부적절한 외유 사실은 폭로 전문 주간지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총리실은 주간지의 보도 직후 성명을 발표해 피용 총리가 나일간 휴양지 아스완에서 공짜로 머물면서 이집트 정부의 관광 접대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피용 총리가 투명성 차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공표하도록 했다며 다만 프랑스에서 아스완으로 오는 가족들의 항공료는 총리 자신이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피용 총리는 튀니지 전 정권 측근 인사가 제공한 개인 비행기를 이용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알리오 마리 외교장관을 두둔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짜 해외여행 문제는 도덕성 논란과 함께 상당한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리오 마리 장관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야당의 요구에 밀려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시민들의 터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안하 무인의 자세로 일관했던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응징하기 위해 이탈리아 검찰이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조기에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에드몬도 브루티 검찰총장은 베를루스코니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조기 재판 절차를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티 검찰총장은 절차 검토를 위한 최종 회의 후 법원에 이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재판이란 이탈리아 형사소송 절차 가운데 하나로 용의자의 범행 사실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 등에 대해 곧바로 본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 후 통상 5일 안에 재판 시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려면 여당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베를루스코니는 미성년 매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후 절도죄로 구금된 이 여성을 석방시키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이 1960년대 이후 반세기 만에 자국 내 최고위직에서 활동하던 중국 간첩을 구속했습니다. 대만 현역 소장인 육군사령부 류센저 통신전자정보처장이 중국을 위해 최소 7년 이상 간첩 활동을 해오다가 1월 말 구속됐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로 소장은 대만이 1960년대 공산주의 간첩들의 대대적 척결 작업을 벌여 국방부 차관을 간첩 혐의로 구속한 이후 반세기 만에 적발된 최고위 간첩입니다. 간첩 로가 중국에 넘긴 정보는 극비인 미국 대만 간 군사 전자정보통신망, 대만 육해공 정보통신망 등의 군사 분야에서 중국이 가장 구하기 힘든 정보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왕미워 총정치작전국장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루센저 사건은 국가를 배반하고 영혼을 팔아먹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군인의 수치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군통신 전문가인 워 소장은 2002년에서 2005년 태국에서 근무하며 2004년 중국 대륙 정보 요원들에 의해 매수됐습니다. 그 이후 2008년 1월 소장으로 승진해 3년여간 통신전자정보처장으로 근무 중이었다고 왕밍어 총정치작전국장 대행은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증권거래소 운영회사와 런던 증권거래소 운영그룹이 합병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세계 최대 증권사 중 하나가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런던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LSE 그룹은 토론토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TMX 그룹과 포괄적 주식 교환 형태의 합병을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LSE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자비에르 롤렛은 우리는 세계 거래소 사업에서 명실상부한 강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MX 그룹 대변인은 우리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의 합병 추진은 최근 시장 점유율 감소에 따른 비용 증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병을 위해 산정된 TMX 그룹의 기업 가치는 29억 9천만 캐나다 달러, LSE 그룹의 가치는 이보다 조금 많은 32억 5천만 캐나다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LSE 그룹 주주는 합병 회사 지분 55%를, TMX 그룹 주주는 45%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 후 회사 최고 경영자는 현 LSE 그룹을 이끄는 자비에르가 맡기로 했습니다. 6살 쌍둥이 자매 실종 사건으로 스위스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세 나라 경찰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현지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캐나다 태생인 마티아스 셰프는 지난달 전처가 사는 스위스 서부 마을로 갔습니다. 이후 금발머리 쌍둥이 자매인 알레시아와 리비아를 차에 태우고 자신이 거주하는 프랑스 마르세유로 데려갔습니다. 셰프는 원래 생셀피스에 있는 학교로 자매를 데려다 주기로 돼 있었으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셰프는 이탈리아 남동부 도시 세리뇰라에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셰프가 마르세유에서 페리를 타고 코르시카 섬으로 간 뒤 다시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를 거쳐 세리뇰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경찰은 수색견과 헬기를 동원해 생슐피스 마을과 인근 제네바 호수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잠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경찰도 마르세유에 있는 셰프 집 근처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 역시 셰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리뇰레에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토요타 리콜 사태에 불러온 급발진 사고가 전자장치 결함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토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 스로틀 제어 시스템과 급발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 러후드 미국 교통장관은 성명을 통해 토요타 차량의 급가속 현상이 전자장치 결함으로 야기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토요타 측의 승리로 여겨집니다. 교통부의 발표 직후 뉴욕 증시에서 토요타의 주가는 4%나 급등했습니다. 러우드 장관은 급발진을 야기할 수 있는 결함을 찾기 위해 소프트웨어 코드 28만 개 라인을 들여다보고 기계 부품을 검사한 한편 차량에 전기 기파를 잔뜩 쏘아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한 사진작가가 희귀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바로 3마리의 새가 공중에서 패싸움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인도의 사진작가 크리스넌입니다. 그가 찍은 새는 바야위바라 불리는 종으로 평소 아름다운 둥지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3마리의 새들이 둥지 밖에서 부리를 서로 공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 새 중 1마리는 수컷, 나머지 2마리는 암컷이며 이들은 수컷을 사이에 두고 공중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고 사진 작가는 설명했습니다.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독특한 형태로 얽혀져 있어 누리꾼들의 관심을 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점원의 실수로 와인 선반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소개된 이 영상은 텍사스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촬영됐으며 게재된 지 일주일 만에 13만 5천 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에는 손님이 드문 오후 시간 선반 위에 레드와인을 진열하고 있는 점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을 진열하는 점원은 문득 선반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데요. 그는 기울고 있는 선반을 받치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선반은 그대로 엎어지기 시작했고 옆 선반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어 수백 개의 와인병이 바닥에 떨어지자 바닥은 금세 시뻘건 와인 호수로 변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수백 개의 와인병이 한꺼번에 깨지는 모습을 보는 건 흔치 않다며 열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흉기로 중무장한 강도들을 물리친 70대 할머니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강도를 상대한 할머니의 무기는 손가방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헬멧을 쓴 남자들이 보석상 유리를 해무로 부수고 있습니다. 대낮 도심 한가운데여서 사람들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어쩌지 못합니다. 이때 길 건너편에서 빨간 옷을 입은 할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 무시무시한 현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더니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강도들을 향해 손가락을 휘둘러대는데요. 할머니의 등장에 당황한 강도들은 달아나기 바쁘고 일부는 손가방을 펴려다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그 사이 보석상에 방범창이 내려졌고 넘어진 한 명이 붙잡히는 바람에 일당 6명 중 4명이 검거됐습니다. 손가방 하나로 강도를 물리친 할머니는 이미 1인살이 넘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였습니다. 일본의 한 과학자가 발명한 특이한 장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장치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과학자 겸 발명가가 과학성 논란이 예상되는 황당한 장치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 스마일이라 불리는 이 제품은 바로 억지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장치인데요. 전기 자극을 통해 안면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마치 웃는 듯한 표정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장치는 자신의 자녀가 친척들이나 타인들 앞에서 늘 웃는 표정을 지으며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보이길 원하는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합니다. 단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도 얼굴 근육에 간헐적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부작용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독특한 문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옷 한 벌로 1년 내내 사계절을 보내는 건데요. 미국 코네티컷에서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티 파웰이 단 한 벌의 드레스로 1년을 나는 원드레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1년 동안 검은색 미니 드레스 한 벌로 생활하며 겪게 될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문화 시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는 자기 표현이라는 구실로 소비를 조장하며 여성을 억압하는 현대 패션 문화를 되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옷으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과정이 꼭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무척 정중한 태도로 편의점을 턴 강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 쉘 편의점에 나이 든 한 남성이 너무나 정중한 매너로 $300를 요구한 뒤 도주했다고 주요 일간지가 전했습니다. 이 강도는 편의점 계산대로 다가와 커피를 산석하다가 오른손으로 반자동 권총을 빼들고 돈통을 좀 비워주세요 선생님. 나는 지금 강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느 강도들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정중하게 편의점 주인에게 돈을 요구한 이 강도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런 짓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상황은 편의점의 주인이 강도에게 오히려 자신이 $40 주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이 도둑은 생활비로 $300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이 돈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편의점에 지문을 남겼고 CCTV에 얼굴까지 공개돼 결국 인근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신비와 석유 제품 가격과 관련해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 격차가 최근 2년간 0.2년 단축돼 2.5년으로 좁혀졌습니다. 정보와 전자, 통신 분야 기술 격차는 1년으로 단축돼 10월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말로 폐지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우려돼 폐지보다는 공제율 조정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등 국책 사업이 정치권의 지역 이기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로 가계 소비의 절반가량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물가가 많이 높아져서 걱정이 많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통신비와 유류와 관련한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반응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정부가 물가 불안의 주범으로 기름값과 통신비를 꼽았습니다. 휘발유와 전화하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는데. 예, 일단 가계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한정된 독과점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통신비와 석유 제품 가격과 관련해서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통신 3사가 작년에 3조 6천억 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도 작년 3분기까지만 살펴봐도 2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이익이라며 업계의 가격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통신 사용량이 엄청난데 물건도 많이 사면 깎아주듯이 통신도 오래 사용하면 가격을 좀 낮춰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네.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오전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도 통신 정유산업 등 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반응인데요. 정유업계에서는 정유사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 기름값 인하에 쓴다 해도 리터당 20원 내외의 그런 인하 효과밖에 없다고 말했고요.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4세대망에 투자하라면서 한편으로는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며 너무 좀 단편적인 주문인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 우리나라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중국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중국이 많이 따라왔어요. 격차가 일부 분야에서는 1년 내로 좁혀졌다고 하는데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동안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다는 말도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이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어제 정부 과천성사에서 열린 3차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성장 동력 추진 현황 및 정책점,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 격차가 최근 2년간 0.2년이 단축돼 2.5년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우리의 주력 산업인 정보나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격차는 1년으로 단축돼서 이제 추월 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네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95개 중점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의 5.4년, 일본에는 3.8년이나 뒤져 있습니다. 369개 세부 기술 중 우리 세계 최고 기술을 봐도 미국은 279개, EU는 56개, 일본은 33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면적 아몰레드 기술 1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260개에 달하는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분산 투자에서 주요국에 비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선별해서 집중 육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네. 한 가지 예로 그린카나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LED 스마트 모듈 등 10대 스타 브랜드를 키우는 방법도 언급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뉴스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뛰어나다, 어떤 신기술이 개발됐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신기술 많이 뒤처졌네요. 네. 추격하고 있는 이 중국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서, 그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죠.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요즘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려고 하고, 저와 같은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역시 한 번 줬던 혜택을 다시 뺏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말로 폐지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연초부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시민단체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1조 2천억 원 이상의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 112명 가운데 신용, 직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 6,959명으로 40%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 금액을 합치면 13조 원이 좀 넘는데요. 한국납세자연맹의 추정에 따르면 소득 구간별 세율에 따라 총 1조 3,903억 원의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연맹은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내년 전체 직장인들의 세 부담 금액이 최소 1조 1,8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단 전망은 다시 한번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5차례나 일몰기한을 연장해온 만큼 납세자들의 반발을 감안해서라도 올해 역시 폐지보다는 그 공제율 조정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국책사업, 그중에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관련된, 여당과 야당과에서, 그리고 또 여당 내, 그리고 또 야당 내에서도 각 지역구별로도 의원들 간의 이견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책사업을 놓고 지역 이기주의가 많이 팽배해 있다. 이런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이어 종남권 신공항 그리고 또 LH 본사 이전까지 산적한 국책 사업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함께 지역의 정치권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요. 최근 국책 사업을 둘러싼 정치 논란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고장에 유치하겠다는 이른바 핀피 현상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 해서 좋은 것은 내 앞마당에 유치하겠다 이런 건데요. 물론 핀피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채 자칫 힘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경우 후유증이 크다는 점에서 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천억 원을 들이고도 쓸모없는 공항으로 전락한 강원의 양양공항이나 경북의 울진공항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우선 10조 원 안팎의 공사비가 투입돼 인천공항에 이어 제2의 허브공항으로 추진되는 신공항을 놓고 여당 내에서 좀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밀양을 원하는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의원들과 부산의 가덕도를 희망하는 부산 의원들 간 갈등으로 텃밭인 영남권이 분열 양상인데요. 의원들은 유치에 실패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 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입니다. 또 3조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과학벨트는 충청권 외에 대구, 경북과 광주시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적인 논란으로 비화된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년 좌담회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 공약을 재검토해 4월에 발효되는 총리실 산하 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재선정할 것이라고 밝혀서 좀 논란에 불을 끼얹었었죠. LH의 지방 이전 문제도 골칩니다. 혁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LH로 이게 통합되면서 전북과 경남 간 대결이 고조되고 정부는 좀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 어떻게 추진은 해야 되는데 추진해서 결정돼도 나중에 논란을 낳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자 혹시 결혼 계획 있으신가요? 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결혼하기 점차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양육비와 관련된 그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제 그런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출산용품 관련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런 뉴스도 봤고요. 서민 입장에서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양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게 수치로도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양육비가 가계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정말 애 낳기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계 지출 대비 영유아 자녀 양육비가 영유아 2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55.5%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39.8%, 3명일 경우에는 69%가 전체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양육비 비중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양육 비용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이나 맞벌이 지원, 예방 접종 등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을 좀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 연구위원은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긴 했지만 중산층 취업모는 대부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맞벌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현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는데요. 첫째 자녀부터 적용돼야 하고 자녀 수에 따라 점차 확대하고 월 10만 원부터 15만 원, 20만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액도 제시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호주 또는 일본 같은 데는 양육 비용이 좀 제대로 추정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좀 걸음마 단계라는 거죠. 여러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장가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여러분들께 전문가 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1577-7451로 전화를 주셔도 관련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기법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있지 않습니까? 이 포트폴리오 내용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